안녕하십니까. 저는 암코리아에서 코아 쪽을 담당하는 FA인 김태용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설명드린 내용은 저희 쪽에서 M0와 M3 그 다음으로 추가적인 DSP 피처가 들어있는 M4라는 코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CU 마켓에서 담당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다양한 예제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존의 M0나 M3 베이스의 마이크로 컨트롤러 MCU를 가지고 이러한 어플리케이션들을 커버를 하시고 계셨을 거고요. 그 중에서 모터 컨트롤이라든지 간단한 와이어리스 프로토콜 혹은 오디오 알고리즘 혹은 공장 자동화나 오토모티브 같이 어떤 단순한 컨트롤 뿐만 아니라 바깥에서 들어오는 어떤 피드백을 받아서 보정을 하는 이런 모터 컨트롤과 같은 이런 알고리즘이나 MP3 오디오 플레이백과 같은 MP3 DSP 알고리즘이 돌아간다든지 와이어리스 프로토콜도 마찬가지고요. 시그널 프로세싱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 기존의 M0나 M3를 사용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파워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코어가 코텍스 M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M4를 가지고 앞에 설명드린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을 하게 되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코어들을 사용하실 때보다 이점이 있으실 거고요. M0나 M3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실 때 DSP 알고리즘을 구현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퍼포먼스 레벨이 모자랐거나 하시는 경우가 계실 때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M4가 없을 때 그런 DSP 알고리즘에 대한 퍼포먼스가 더 필요하실 경우에 사용하셨던 솔루션이 외부의 다른 디스크리트 DSP를 추가하시는 게 되겠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결국 이 DSP를 사용하시기 위한 추가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을 필요로 하시고 이 DSP를 프로그램 하시는 어떤 방법에 대한 스터디가 따로 필요하셨습니다. 결국은 MCU를 만을 사용하셨을 때 하고 제너럴 퍼포스 DSP를 사용하셨을 때 두 개 다 어느 정도의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M4는 이 제너럴 퍼포스 MCU와 DSP 사이에 있는 어플리케이션과 퍼포먼스 레인지를 커버하는 코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0나 M3의 이런 컨트롤러 피처에 더해서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을 할 수 있는 인스트럭션들이 하드웨어로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결국 M4를 디지털 시그널 컨트롤러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시그널 컨트롤러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조금 더 파워나 퍼포먼스 효율적으로 M0나 M3를 사용하셨을 때보다 DSP 알고리즘을 구현하실 수가 있겠고요. 디스크리트 DSP를 사용하셨을 때보다는 편하고 쉽게 DSP 알고리즘 플러스 컨트롤러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얘기가 되겠고요. 결국 32비트 코텍스 M0 M3 기반의 아키텍처나 개발 환경,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 위에 DSP 알고리즘을 위한 인스트럭션을 추가했기 때문에 M0나 M3의 개발 환경이나 노하우를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시그널 프로세싱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컨트롤러가 코텍스 M4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M4는 M3와 M0의 마이크로 컨트롤러 피처 위에 DSP 피처를 하드웨어적으로 추가한 게 되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하바드 아키텍처의 어떤 컨트롤러 피처는 M3와 동일하지만 추가적으로 싱글 사이클 맥 인스트럭션을 지원을 하고요. 플로팅 포인트에 대한 연산도 역시 인스트럭션으로 지원을 합니다. 다음에 배럴 시프트와 같은 이런 것들도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DSP 알고리즘을 구현하시는데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조금 더 퍼포먼스나 파워에 효율적으로 구현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전체 코텍스 M의
인스트럭션 셋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걸 sum2 인스트럭션 셋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이 인스트럭션 셋은 Cortex-M이라고 하는 공통된 아키텍처 상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M0는 이 Cortex-M의 sum2 인스트럭션 셋 중에 가장 작은 부분을 가지고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안에 있는 짧은 막대가 16빗 인스트럭션을 나타내고요. 긴 막대가 32빗 인스트럭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코텍스 M0는 대부분의 연산을 16빗 길이의 인스트럭션 가지고 커버를 하고요. 브랜치나 제한된 시스템에 대한 컨트롤을 하는 인스트럭션만 길이의 인스트럭션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M3는 추가적으로 그 M0의 인스트럭션 플러스에서 다양한 32빗 연산을 가지고 있고요. 다양한 빗필드에 대한 오퍼레이션이나 이런 컨트롤러에 필요한 연산들을 바깥에 32빗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add 같은 경우도 16빗과 32빗 add가 따로 두 개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M3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하실 때 C 소스 코드 상에서 인크리멘털을 구현하셨다. 예를 들어서 A++ 같은 것들을 코딩을 하시게 되면은 컴파일러는 자동으로 아규먼트 하나로 충분히 커버가 되는 이 16빗 add로 타겟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A = B 플러스 C 같은 애더를 구현하시면은 아규먼트가 3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16빗 애드로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32빗 인스트럭션을 사용해서 3개의 아규먼트를 한 번에 하나의 인스트럭션으로 핸들링 할 수 있게 컴파일러가 타겟팅 하게 되겠고요. 보시면 AND나 이런 연산들 또 어느 정도 16빗과 32빗이 중복으로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컴파일러가 C 소스 코드 상에서 있는 아규먼트나 오퍼레이션을 보고 어떤 연산이 어떤 인스트럭션이 더 효율적인지 판단을 해서 16빗과 32빗 인스트럭션 중에 타겟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컴파일러 레벨에서 sum2 인스트럭션 안에서 가장 효율적인 인스트럭션으로 타겟팅하게 지금 현재 구현이 되어 있고요. 지금 나와 있는 Cortex-M을 지원하는 컴파일러를 사용하시면은 그런 식으로 16빗과 32빗이 32빗 인스트럭션이 블렌드 되는 형태로 어셈블리가 구현되시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까지가 M3가 가지고 있는 컨트롤러를 위한 연산이 되겠고요. 바깥에 보시면 앞에 설명드린 M4가 가지고 있는 추가적인 DSP 연산들이 인스트럭션 레벨로 구현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DSP라고 하면은 맥 연산이 기본이 될 거고요. 다양한 맥 연산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뒤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하나의 인스트럭션으로 여러 개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싱글 인스트럭션, 멀티플 데이터, 심드 인스트럭션들이 또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스트럭션을 사용하시면은 8빗이나 16빗 데이터에 대한 연산을 8빗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하나의 인스트럭션으로 4개씩, 16빗 데이터 같은 경우는 하나의 인스트럭션으로 2개씩을 패러럴하게 하나의 인스트럭션으로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는 거는 M4의 추가적인 옵셔널 피처인 M4F라는 코어에 들어가 있는 플로팅 포인트에 대한 인스트럭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스트럭션을 사용하시면 싱글 프리시전 플로팅 포인트에 대해서는 IEEE 754에 컴패터블한 플로팅 포인트 연산을 하드웨어적으로 지원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저희는 Cortex-M 아키텍처에 정의되어 있는 sum2 인스트럭션 셋이라고 하고요. 어떤 코어를 사용하시느냐, M0, M3, M4 혹은 M4F를 사용하시느냐에 따라서 지원되는 인스트럭션이 차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건 M4에, 코텍스 M4에 들어가 있는 싱글 사이클 맥에 대한 인스트럭션의 예제고요. 보시는 것처럼 단순히 맥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 맥 연산은 16빗 데이터에 대한 심드 연산까지도 제공을 합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16빗 데이터 두 개를 멀티플라이 하는 데 있어서 어퍼랜드 레지스터 두 개를 가지고 각각의 어퍼랜드 레지스터에 상위 16빗과 하위 16빗을 나눠서 한 번에 두 개의 멀티플라이를 하나의 인스트럭션으로 처리를 하고요. 멀티플라이 결과를 64빗 어큐뮬레이터에 어큐뮬레이션 하는 것까지 해서 이러한 일련의 동작이 하나의 인스트럭션으로 싱글 사이클에 끝나게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앞에 설명드린 전체 맥 연산을 하는 인스트럭션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앞에 설명드린 어떤 심드 형태의 16빗 멀티플라이를 한 번에 인스트럭션 하나로 두 개씩 하는 이런 연산들이 있고요. 간단하게는 16x16 멀티플라이를 하시거나 그 다음에 멀티플라이 결과를 32나 64빗 어큐뮬레이터에 어큐뮬레이션 하시는 것들, 그 다음에 32빗 멀티플라이 앤 심드 혹은 멀티플라이 앤 어큐뮬레이션까지 다양한 연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16x16 멀티플라이 같은 경우도 뒤에 붙는 프리픽스를 가지고 두 개의 32빗 어퍼랜드 레지스터에 하위 16빗을 쓸 건지 상위 16빗을 쓸 건지도 다양하게 컨트롤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사인드 멀티플라이를 하실 경우에도 BB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어퍼랜드 레지스터에 바텀 16빗을 두 개를 사용하시는 거고요. 혹은 바텀과 탑 16빗 혹은 탑 바텀 두 개의 탑 16빗을 사용하시게 이런 식으로 인스트럭션 레벨에서 컨트롤이 가능하십니다. 당연히 컴파일러를 사용하시면 컴파일러가 효율적으로 타겟팅을 할 거고요. 어셈블리 레벨에서 직접 코딩을 하시는 경우에도 이러한 마이크로 컨트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맥 연산과 같이 DSP 피처를 구성하고 있는 심드 연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8빗과 16빗에 대해서 add나 subtract 혹은 AXX, SAX 같은 그 다음에 절대값에 대한 이런 연산들을 심드로 제공을 하고요. 8빗 add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어퍼랜드 레지스터에 32빗 필드 중에 각각의 8빗을 하나의 8빗 연산값으로 보고 한 번에 두 개의 레지스터를 각각 add를 하게 되면은 결국 4개의 8빗 add 결과가 한 번에 처리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8빗 subtraction도 마찬가지고요. 16빗 add나 subtraction 같은 경우는 어퍼랜드 32빗에 탑, 바텀 16빗을 하나의 연산을 위한 값으로 보고 두 개의 오퍼랜드를 add하거나 subtract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의 인스트럭션으로 두 개의 16빗 add나 subtract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붙는 이러한 필드를 가지고 add나 subtract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연산을 구현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signed add나 signed saturation도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8빗 signed saturation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플러스 마이너스 2의 7승 레인지 안에서 saturation이 일어날 거고요. signed add를 한 다음에 그 결과값을 반으로 나누는 이런 것까지도 하나의 인스트럭션으로 처리가 가능하십니다. 4개의 데이터까지요. 그 다음에 unsigned 연산에 대해서도 동일한 오퍼레이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ASX나 SAX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어퍼랜드 레지스터 중에서 하나에 대해서 어퍼 16빗과 로우 16빗을 순서를 바꾸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의 어퍼랜드와 이 순서를 바꾼 어퍼랜드 레지스터에 각각의 16빗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주로 DSP 알고리즘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런 오퍼레이션을 하나의 연산으로
하기 위한 인스트럭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밑에 있는 두 개는 절대값에 대한 것들을 처리하는 것이고요. 애드나 8빗 애드나 서브스트랙트 같이 8빗 값에 대해서 각각의 오퍼랜드 두 개의 오퍼랜드 레지스터의 각각의 8빗 필드에 대해서 서로 절대값을 계산해서 그 절대값을 더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간단한 DSP 알고리즘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 이러한 오퍼레이션을 하나의 인스트럭션으로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하는 그런 것들이 이 심드 연산으로 가능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M4에 추가되어 있는 피처인 플로팅 포인트 연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텍스 M4는 싱글 프리시전 플로팅 포인트 연산에 대해서는 IEEE 754 스탠다드에 컴패터블한 인스트럭션들을 제공을 하고요. 이 인스트럭션은 하드웨어로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인티저 파이프라인하고는 따로 코텍스 M4 안에 플로팅 포인트만을 위한 파이프라인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 플로팅 포인트 파이프라인으로 하실 수 있는 연산들이 정의가 되어 있고요. 밑에 각각의 연산의 사이클 카운트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산들은 다 이 IEEE 754 스탠다드에 정의되어 있는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최근에 IEEE 스탠다드에 나와 있는 퓨즈드 맥까지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퓨즈드 맥을 사용하시면 맥을 하실 때 멀티플라이 하고 어큐뮬레이션 각각에 대해서 라운딩을 따로 하셔서 좀 더 정밀한 플로팅 포인트 맥 결과값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보시면 각각을 하시는데 필요한 사이클 카운트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효율적인 DSP 알고리즘을 위한 인스트럭션을 사용하시면은 기존에 이러한 인스트럭션이 없는 코어 대비해서 퍼포먼스를 많이 얻으실 수 있겠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 같은 알고리즘을 수행하시는데 필요한 General Purpose MCU, 32빗 MCU라면은 코텍스 M3 같은 이런 코어들이 되겠죠. 에서 수행할 때하고 코텍스 M4에서 수행할 때의 사이클 카운트에 대한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32빗 MCU만의 비교를 보신다고 해도 M4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M3 같은 이런 General Purpose MCU를 사용하실 때보다도 약 30-40% 정도 사이클 카운트를 세이브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얘기는 30-40% 먼저 같은 오퍼레이션을 하는데 먼저 수행하고 먼저 빨리 슬립으로 들어가서 파워를 세이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혹은 30-40% 느린 클락을 사용을 하셔도 같은 퍼포먼스를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빨리 수행하고 빨리 슬립으로 들어가시든 혹은 좀 더 느린 클락을 사용하시든 하셔서 파워 세이브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여드리는 거는 M4만의 피처라고는 할 수가 없겠고요.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코텍스 M은 동일한 아키텍처 상에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코텍스 M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아키텍처 상에 있는 피처들이 되겠습니다. 모든 코텍스 M 계열의 코어는 내부에 벡터드 인터럽트 컨트롤러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4 같은 경우는 240개까지의 벡터드 인터럽트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 벡터드 인터럽트는 풀리 하드웨어적으로 모든 컨트롤을 다 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인터럽트가 동시에 이네이블 됐을 경우에 인터럽트 컨트롤러가 현재 펜딩된 인터럽트 중에 가장 하이 프라이어리티의 인터럽트를 찾아서 그 하이 프라이어리티 인터럽트의 서비스 루틴의 스타트 어드레스로 점프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펜딩되어 있는 인터럽트로의 서비스 루틴으로 점프해 가는 것도 하드웨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이 서비스 루틴으로 들어가기 전에 스택에 대한 푸시와 팝 자체도 하드웨어적으로 모두 컨트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저분들이 인터럽트 핸들링을 구현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각각의 인터럽트 이벤트에 대한 C 핸들러 소스만 있으시면 되겠고요. 이 핸들러 소스를 컴파일 하셔서 시스템 메모리 상의 맵상에
원하시는 부분에 가져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C 핸들러 소스가 있는 스타트 어드레스를 각각의 인터럽트에 대한 벡터 테이블에 적어 놓으시기만 하면은 하드웨어가 실제로 가장 하이 프라이어리티 인터럽트를 판단을 해서 그 인터럽트의 벡터 테이블의 값을 참조를 한 다음에 그 벡터 테이블 값 안에 있는 어드레스로 바로 점프해서 인터럽트 서비스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저 레벨에서는 편하게 인터럽트를 구현하실 수가 있겠고요. 결국 그 말은 인터럽트 핸들링을 하기 위한 어셈블러 레벨에서의 컨트롤을 전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드웨어 레벨에서 보시면은 이러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으로 가는 일련의 동작을 모두 하드웨어가 컨트롤 하기 때문에 M4 같은 경우는 240개까지의 인터럽트에 대해서 동일한 하드웨어적인 서비스 레이턴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얼타임 시스템을 구현하신다는 관점에서 보시면 빠르게도 해야 되지만 인터럽트 레이턴시가 항상 동일한 게 또 역시 중요하시겠습니다. 물론 M0나 M3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인터럽트 서비스로 들어가는 레이턴시가 모든 인터럽트에 대해서 하드웨어적으로 보장된 동일한 인터럽트 레이턴시를 가지고 동작을 하기 때문에 리얼타임 시스템을 설계하시는 개발자분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편하게 시스템을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여드린 피처는 코텍스-M에 구현되어 있는 로파워 피처가 되겠습니다. 코텍스-M은 기본적으로 인스트럭션 레벨에서 지원이 되는 로파워 피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저 모드에서 WFI나 WFE라는 슬림 모드 인스트럭션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코어는 내부적으로 클락이 게이팅 돼서 스탠바이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WFI와 WFE라는 이 슬림 모드 인스트럭션을 사용하시기 전에 레지스터 세팅을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클락 게이팅을 코어 전체를 슬립으로 보내시든지 혹은 인터럽트 컨트롤러는 살려두시고 나머지 코어의 파이프라인만 클락을 게이팅 하시게 컨트롤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슬립으로 보내셔서 인터럽트 컨트롤러는 살려 놓으시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M4 같으면은 240개의 모든 인터럽트를 웨이크업 소스로 사용하실 수도 있겠고요. 혹은 딥슬립 모드로 가셔서 이 인터럽트 컨트롤러까지 전체를 슬립 모드로 보내시고 바깥에 웨이크업 소스를 하나만 사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파워를 세이브 하시면서 웨이크업 소스를 단일한 웨이크업 소스를 쓰시거나 혹은 웨이크업 소스를 플렉서블하게 가져가시고 이쪽 인터럽트 컨트롤러의 파워를 살려 놓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플러스에서 로지컬리 이러한 인스트럭션을 사용을 해서 피지컬 구현을 이렇게 멀티파워 도메인으로 하시게 되면은 실제로 딥슬립 상태로 인터럽트 컨트롤러까지 다 슬립으로 파워를 게이팅 한 후에 외부에서 클락과 파워를 아예 끊게 되면은 실제 다이나믹 파워뿐만 아니라 이쪽 코어 도메인에서 소비되는 리키지 파워까지도 완전히 0으로 만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은 코텍스-M에서 제공하는 아키텍처에 있는 로파워를 피처를 가지고 어떻게 SOC가 구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파워 모드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믹하게 돌아가는 런 모드, 그 다음에 클락만 게이팅 되는 슬립 모드도 역시나 인터럽트 컨트롤러는 살려 놓으시거나 혹은 완전히 웨이크업 소스 하나만 사용하시게 인터럽트 컨트롤러까지 슬립으로 보내실 수도 있겠고요. 아예 전체 파워를 끊는 파워 오프 모드까지 해서 SOC에 따라서는 여러가지 파워 모드를 지원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코텍스 M4에 커버하는 마켓과 왜 코텍스 M4라는 코어가 나왔는지, 그 다음에 이 코텍스 M4의 코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코어들이 커버하지 못하는 혹은 커버할 때 좀 더
M4 코어가 효율적인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키 피처들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러한 피처들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좀 더 M4의 피처들, 컨트롤러 플러스 DSP 피처를 사용하실 때 파워나 퍼포먼스 측면에서 효율적인 이러한 마켓을 타겟팅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코텍스 M3의 혹은 M0의 컨트롤러 피처 플러스 제너럴 퍼포스 DSP가 커버하는 마켓의 사이에 있는 어떤 컨트롤러와 간단한 DSP 알고리즘이 동시에 구현되어야 되는 시장을 M4로 커버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라이센시가 M4 코어 베이스의 MCU를 출시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ST도 새로운 M4 베이스의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출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ST의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앞에 설명드린 디지털 시그널 컨트롤러 마켓을 타겟팅 하셔서 컨트롤러 베이스 위에 다양한 DSP 알고리즘을 구현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설명을 마치고요.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코리아에서 마이크로 컨트롤러 기술 지원을 담당하는 현대성이라고 합니다. 앞서 ARM의 코텍스 M4 코어 설명에 이어 해당 코텍스 M4 코어가 적용된 저희 STM32F4 제품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선 STM32F4 제품 설명에 앞서 STM32 시리즈 각각이 제품군이 어떤 포지션에 있는지, 그리고 현재 마이크로 컨트롤러 시장의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STM32F4 제품이 대표적 특징 몇 가지와 ST에서 성능을 높이기 위해 채택한 ART 가속 기술 및 멀티버스 매트릭스에 대하여 말씀드린 뒤 STM32F4 내부에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제품군의 포트폴리오를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개발에 필요한 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 STM32 제품에 적용된 코텍스 코어는 아래와 같이 코텍스 M0, M3, M4 세 가지입니다. 각각의 코어는 8비트 저가형 어플리케이션부터 32비트의 높은 성능을 요하는 어플리케이션까지 넓은 범위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ST의 코텍스 M 코어가 적용된 마이크로 컨트롤러 제품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래쪽을 보시면 코텍스 M0 코어를 적용하고 최대 48MHz 동작 주파수, 그리고 118KB 플래시, 20KB SRAM을 가진 엔트리 레벨의 STM32F0가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8비트, 16비트 저가형 시장에 적합한 로코스트 제품입니다. 그 위로 코텍스 M3 코어를 적용한 STM32F1, STM32F2, 그리고 L1 시리즈가 존재하는데 STM32F1의 경우 메인스트림 격의 제품으로 최대 72MHz, 1MB 플래시, 그리고 96KB SRAM을 가진 제품으로 32비트 혹은 16비트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마찬가지로 코텍스 M3 코어를 적용한 STM32F2의 경우 STM32F1에 이어 좀 더 높은 성능과 다양한 페리퍼럴을 요구하는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하도록 최대 120MHz의 성능과 1MB의 플래시, 그리고 128KB SRAM을 가진 제품입니다. 그리고 STM32L의 경우 울트라 로 파워 제품은 저전력 어플리케이션에 최적화된 제품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코텍스 M4 코어를 적용한 STM32F4 제품은 최대 168MHz 동작 주파수의 2MB 플래시, 그리고 256KB의 SRAM을 가지고 있습니다. 32비트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과 디지털 시그널 처리가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이런 모든 STM32 시리즈는 300개가 넘는 각각의 디바이스들이 상호 호환됩니다. 보시면 앞에 소개해드린 각각의 제품군이 어떤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왼쪽 블록의 내용과 같이 UART, SPI, I2C, 타이머,
파워, DMA, 워치독 등 마이크로 컨트롤러 동작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능들이 모든 시리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해당 공통 기능들은 구조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개발자에게 좀 더 유연한 디바이스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아래부터 차례로 그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면 STM32L 제품의 경우 코텍스 M3가 적용되었고 USB 풀스피드 기능을 지원하며 데이터 저장용으로 최대 12KB의 EEPROM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세그먼트 타입의 LCD를 연결할 수 있는 LCD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며 컴패레이터, 비교기 및 AES 등을 내장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STM32F0 시리즈의 경우 저가형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하도록 설계된 다른 제품과 비교하면 그 기능이 적지만 삼상 모터 제어가 가능한 타이머와 마찬가지로 비교기, 그리고 이제 STM32F1 시리즈의 경우 OTG를 지원하는 USB 2.0 풀스피드의 플러그가 지원되며 마찬가지로 삼상 모터 제어가 가능한 타이머, 2개의 캔 통신 채널, 오디오용 I2S, 그리고 이더넷 등을 지원합니다. STM32F2 시리즈는 보시는 바와 같이 1MB 플래시, 128KB SRAM, 큰 메모리와 최대 2개의 USB OTG 하이스피드, 풀스피드 블럭을 가지며 카메라 인터페이스, 이더넷 등 다양한 통신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 암호화를 위한 크립토 및 해시 프로세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랜덤 넘버를 생성할 수 있는 RNG, 즉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드릴 STM32F4의 경우 코텍스 M4 코어를 적용하였으며 최대 192KB SRAM, 그리고 지금 표시는 1MB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제 2MB까지 확장이 되는 플래시를 가지고 있어 뛰어난 성능과 큰 메모리,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는 제품입니다. 나머지 블록들은 M3 코어가 적용된 제품 중 가장 뛰어난 기능을 가진 STM32F2 시리즈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양하면서도 각각의 제품군이 호환되기 때문에 ST는 최적의 마이크로 컨트롤러 제품을 제안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2007년 처음으로 코텍스 M3 코어를 적용한 STM32F1 시리즈를 시작으로 서브 패밀리로서 F1 커넥티비티 그리고 F1 밸류를 각각 출시하였고 STM32L 그리고 STM32F2, STM32F4 그리고 가장 최근에 출시된 STM32F0까지 출시하면서 2012년 현재까지 STM32 시리즈는 큰 성장을 이뤘습니다. 이러한 STM32 시리즈는 코텍스 M 코어가 적용된 제품들 중 마켓쉐어 45%를 차지하고 있는 개발자들이 최근 가장 선호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중 하나이며 이어지는 STM32F4 제품 확장 덕분에 마켓 리딩을 지속할 수 있다고 예상됩니다. 지금 이 그림은 지도상의 ST의 팹 위치를 표시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내용은 한 가지 제품을 하나의 팹에서 전량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듀얼 소싱을 통해서 2개 이상의 이제 팹에서 같은 제품을 생산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장점으로 이제 수요 과다 등으로 인해 이제 쇼티지가 발생하게 되면 그런 거에 이제 유연하게 대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서 한 지역의 팹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지속적인 제품 생산이 가능합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오늘의 주제인 그 STM32F4 제품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다양한 제품군 중에 코텍스 M4 코어를 적용한 STM32F4가 추가되었는데요. STM32F4의 경우 F2 제품과 하드웨어적으로 핀투핀 되며 소프트웨어적으로도 호환됩니다. 플로팅 포인트 유닛과 DSP 인스트럭션이 168MHz의 뛰어난 성능과 결합하여 디지털 시그널 컨트롤러로서 그 응용 분야를 크게 넓힐 수 있고 기존 제품과의 호환성, 마이크로 컨트롤러로서의 사용이 쉬운 강점 등으로 인해 개발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STM32F4의 성능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ST의 신기술인 ART 가속기와 멀티 AHB 버스 매트릭스 그리고 90나노미터 공정을 적용해서 그 STM32F4는 그 성능뿐 아니라 전류 소모에도 큰 장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중 ART 가속 기술은 제로 웨이 스테이트의 플래시 억세스, 즉 지연 없이 플래시를 억세스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168MHz 동작 때 210 드라이스톤 밉스의 최대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뒷부분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최대 1MB의 플래시와 190KB의 SRAM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만간 2MB 플래시 제품도 나올 예정이고요. STM32F2의 페리퍼럴들과 동일한 진보적인 기능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480MB 하이스피드 USB OTG, 그리고 IEEE 1588의 맥 규격을 따르는 이더넷, 최대 168MHz PWM 파형이 출력 가능한 PWM 하이스피드 타이머, 암호화 기능인 크립토와 해시 프로세서, 그리고 랜덤 넘버를 생성할 수 있는 32비트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 등이 있습니다. 동작 전압은 1.8V에서 3.6V이며 대부분의 패키지들이 1.7V에서도 동작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풀 듀플렉스 I2S를 내장하고 있으며 12비트 ADC의 경우 최대 2.4Mbps, 12비트 ADC의 경우 최대 2.4MSEC에서 0.41 마이크로세크의 짧은 컨버전 시간이 소요됩니다. 참고로 인터리브드 모드일 경우 최대 7.2MS까지 샘플링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어싱크로너스 동작과 더불어 클럭 입력을 받고 동작할 수 있는 싱크로너스 동작이 가능한 USART는 최대 10.5Mbps의 동작이 가능하고요. SPI는 최대 37.5Mbps로 동작하여 모든 이제 그런 페리퍼럴들이 진일보된 속도를 보장합니다. 더불어 최대 54MB/s로 동작이 가능한 카메라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저희 STM32F4 시리즈와 타사의 제품을 동작 주파수 대비 DMIPS로 비교한 것으로 STM32F4 제품의 경우 동작 주파수 대비 선형적인 DMIPS 성능을 보이고 최대 210 DMIPS의 뛰어난 성능을 보입니다. 노란색 선으로 표시된 경쟁사 제품의 경우 저희와 마찬가지로 주파수가 높아짐에 따른 DMIPS 성능이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걸 보여주지만 그 최대 성능의 한계가 100MHz에 125 DMIPS를 약간 넘는 정도에 그칩니다. 파란색 선으로 표시된 경쟁사 제품의 경우 선형적인 성능이 아닌 지그재그 형태를 이제 보이는데요. 그래프가 꺾이는 각 단계에서 성능 저하가 나타나며 그 기울기 또한 점차 완만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노란색 경쟁자와 비교하여 똑같이 최대 100MHz의 최대 클럭 주파수로 동작이 가능하지만 그에 미치지 못하는 100DMIPS가 안 되는 성능을 보입니다. 이렇게 성능의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코어의 동작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내부 플래시 억세스 속도 때문입니다. 마이크로 컨트롤러 내부에는 명령어, 즉 인스트럭션 코드를 담는 저장 공간인 인터널 플래시가 존재하고 코어는 매 클럭마다 해당 플래시에서 수행에 필요한 인스트럭션 코드를 가져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플래시의 억세스 속도는 코어의 동작 속도에 비해 상당히 느린 편이고 이런 느린 플래시 억세스 속도 때문에 매 클럭마다 빠짐없이 코드를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지연 시간이 발생하고 따라서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플래시 억세스 속도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메이커들은 버퍼 및 캐시 등 각자의 액셀러레이션, 가속 테크닉을 디자인하여 그러한 웨이 스테이트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STM32F4의 경우 ST 자체 기술인 ART란 가속 기술을 이제 적용하여 보시는 바와 같이 제로 웨이 스테이트의 선형적인 성능을 보여주게 됩니다. ART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뒷부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장은 코어마크라는 또 다른 프로세서 성능 테스트 결과로 여기서도 이제 타사 대비 월등한 성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셔야 할 부분은 STM32F4와 동일하게 코텍스 M4 코어를 적용한 타사의 제품들입니다. 똑같은 코텍스 M4 코어를 적용했지만 코어와 밀접하게 연계된 부분의 설계가 그 성능을 뒷받침하지 못하기 때문에 STM32F4에 비해 이제 낮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분에서 이제
타사와 이제 비교해서 이제 저희 STM32 F4 제품이 얼마나 성능이 뛰어난지를 이제 비교했고요. 지금부터 STM32 F4가 어떻게 그 성능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ART 가속 기술과 버스 매트릭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ART는 Adaptive Real-Time의 약자로 프리패치 큐와 브랜치 캐시를 통하여 제로 웨이 스테이트 플래시 액세스가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118비트 버퍼 64개로 구성되어 코드를 가져올 때 사용되는 코드 브랜치 캐시가 있고 8개의 128비트로 구성된 데이터 캐시가 각각 존재합니다. 코어가 동작하면서 기존에 접근했던 메모리 내용이 캐시에 남아있게 되는데요. 캐시에 저장된 내용을 다시 읽어올 경우 플래시와는 다르게 아무 지연 없이 동작하게 됩니다. ART 동작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래시 액세스에 3사이클의 웨이 스테이트가 필요한 상태를 이제 가정해서 코어가 플래시에서 인스트럭션 코드를 가져오는 그런 내용의 이제 그림인데요. 일단 ART가 없는 경우, 즉 프리패치 큐 버퍼와 캐시가 없을 때의 동작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플래시를 액세스할 때는 32비트가 아닌 128비트를 한꺼번에 가져와 코어에 인접한 버퍼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코어의 파이프라인이 빌 때마다 하나씩 버퍼에서 코어로 코드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장된 버퍼의 내용이 모두 비워지게 되면 즉 코어로 4개의 코드들이 모두 전달되게 되면 다시 플래시를 액세스하게 됩니다. 4개의 명령어를 동시에 가져와 하나씩 코어에 전달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가져온 4개의 명령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지연 없이 동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준비된 명령이 모두 수행된 뒤에는 매번 또다시 플래시 액세스를 하기 때문에 4사이클의 지연 시간이 4개의 명령어 주기로 발생합니다. 앞장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인데 동작 클럭에 맞춰 코드가 코어의 파이프라인으로 전달되는 내용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결과적으로 매번 118비트씩 명령을 가져올 때마다 4사이클의 지연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리패치 버퍼가 적용된 그림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118비트씩 코드를 가져와 프리패치 버퍼에 먼저 저장하고 있다가 코어에 연결된 버퍼가 지워지면 프리패치 버퍼의 내용을 코어 쪽 버퍼에 전달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코어와 가까운 버퍼의 내용이 모두 지워지기 전에 다시 플래시를 액세스하여 프리패치 버퍼로 118비트의 코드를 가져오기 때문에 지연 시간이 없이 동작할 수 있게 됩니다. 앞장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인데요. 동작 클럭에 맞춰 코드가 코어의 파이프라인으로 전달되는 내용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이번엔 프리패치 버퍼가 적용된 경우로 보시는 바와 같이 앞서 확인했던 4개의 명령어마다 발생된 지연 시간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브랜치 명령을 수행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버퍼의 내용이 쓸모 없어지게 되고 따라서 준비된 코드들을 모두 버리고 또다시 플래시를 액세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코드 수행에 있어서 지연 시간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브랜치 명령에 대비해서 STM32 F4에는 브랜치 캐시가 존재하는데 일반적인 동작 때 캐시의 코드들을 이제 저장을 하고 있다가 코어가 기존에 수행했던 것의 명령어를 요구하면 지연 시간 없이 코어로 명령어를 전달하게 됩니다. 총 64개의 128비트 코드 캐시와 8개의 128비트 데이터 캐시가 있는데 그 크기가 충분하기 때문에 빈번한 브랜치에도 플래시 액세스 지연 없이 동작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플래시 액세스에 따른 지연 시간과 어떻게 STM32 F4 제품이 그 지연 시간을 줄이고 최대 성능에 도달할 수 있는지 ART 가속기의 프리패치 버퍼와 브랜치 캐시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플래시 액세스의 웨이 스테이트를 0에 준하게 낮추는 ART 가속기가 코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면 지금 말씀드릴 32비트 멀티 AHB 버스 매트릭스 구조는 내부 페리퍼럴들과 이제 코어가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동작을 하더라도 효과적이고 융화된 동작이 가능하도록 도와줍니다. 가령 이제 MP3 오디오 플레이어를 예로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면 DMA 역할로 코어에 간섭 없이 오디오 스트림을 USB로부터 램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코어는 오디오 데이터를 디코딩이나 이퀄라이징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물론
코텍스 M4 코어의 DSP 능력이 발휘될 수 있겠죠. 그 다음 처리된 데이터는 내부 램에 저장되고 여기서 또 DMA 역할로 코어의 간섭 없이 데이터를 익스터널 오디오 코덱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두 번째 DMA 컨트롤을 통하여 외부 LCD에 그래픽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단계별의 이제 작업이 DMA를 통해서 코어의 간섭 없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작업들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32비트 멀티 AHB 버스 매트릭스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앞에서 뛰어난 성능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뛰어난 성능을 보이면서도 STM32F4는 상당히 좋은 전력 효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은 배터리 모드를 나타낸 것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RTC와 4kB의 백업 SRAM을 모두 켠 상태에서 2마이크로 이하의 전류 소모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런 모드일 때는 메가헤르츠당 230마이크로암페어의 전류를 소모합니다. 이러한 소모량은 로우 파워 제품들과 견주어도 큰 손색이 없을 정도로 낮은 파워 소모를 자랑하는데요. 이렇게 낮은 전류 소모가 가능한 이유는 ST의 90나노미터 공정을 통해 코어를 1.1V에서 동작할 수 있게 한 것과 ART 가속기로 인해 플래시 액세스 횟수를 줄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소 1.7V VDD 전압에서도 동작할 수 있고요. 4kB의 백업 SRAM은 최소 전류 소모 모드, 즉 저희는 이제 스탠바이 모드에서 이제 깨어날 때 사라지는 SRAM과 레지스터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최소 전류 소모 모드, 즉 스탠바이 모드를 더욱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실제 어플리케이션에서 로우 파워 모드로만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런 모드에서 동작하다가 로우 파워 모드로 들어가는 과정을 반복하는데요. 높은 성능을 통해서 런 모드의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은 평균 소모 전류를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이용한 로우 파워 제품을 개발할 때 단순히 로우 파워 모드의 전류 소모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런 모드의 전류 소모와 그 지속 시간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타사 제품과 비교해서 동작 주기 중 런 모드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서 전류 소모가 증가하는 그 수치를 보여줍니다. 가령 100ms의 주기로 어떤 일을 처리하고 로우 파워 모드로 진입한다고 이제 가정했을 때 특정 작업을 10ms로 이내로 끝내고 로우 파워 모드로 진입할 경우는 타사 제품이 더 좋은 결과를 보이는데요. 하지만 10ms, 즉 10% 이상으로 이제 런 모드 유지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점차적으로 저희 제품이 더 낮은 소모 전류를 기록하게 됩니다. 100% 런 모드 동작이 어플리케이션일 경우 런 모드 전류 소모가 상당히 낮은 STM32F4가 월등히 좋은 결과를 보이게 됩니다. 앞서 제품 성능과 이제 저희 로우 파워 컨섬션 관련된 내용을 이제 살펴보았고요. 그러한 성능 기반으로 어떠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지 STM32F4 내부 블록 다이어그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크게 6가지 큰 블록으로 나뉘어지는데요. 그중 코어 쪽을 먼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텍스 M4 코어가 적용되었으며 최대 168MHz까지 동작이 가능합니다. 메모리는 최대 플래시가 2MB까지 이제 지원이 될 예정이고요. SRAM의 경우 192KB로 상당량의 코드 및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FSMC라는 외부 메모리 인터페이스 블록이 있기 때문에 외부의 SRAM, 노어, 플래시, 난드 플래시, CF 카드 그리고 LCD 등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4KB 이상이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백업 SRAM은 모든 램 및 레지스터 내용이 지워지는 최소 전류 소모 모드 혹은 배터리 모드에서 중요한 정보를 보존할 수 있게 해줍니다. 512바이트의 OTP의 경우 한번 그 내용을 쓰게 되면 다시 바꿀 수 없는 메모리이기 때문에 맥어드레스 혹은 보안 관련 어플리케이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시스템 블록인데요. 내부 1.2V 볼테이지 레귤레이터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외부 전원
없이 내부적으로 1.2V를 만들어서 이제 코어 쪽을 포함한 모든 디지털 블럭에 그 전류를 이제 공급하게 됩니다. 클럭의 경우 외부에 크리스탈을 연결할 수도 있고, 혹은 내부의 RC 발진자를 통해서 클럭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클럭을 PLL을 통해서 수십 메가헤르츠 클럭을 이제 168메가헤르츠까지 체배해 줄 수 있는 그런 블럭이 PLL 블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타이머 및 워치독, 그리고 IO, 일반적인 IO들이 있고요. 아래 보시면은 CRC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통신에서 에러 검출에 필요한 CRC 코드를 코어가 직접 연산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더 최적화된 통신 성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컨트롤 블럭에 속하는 타이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모터 제어에 필요한 복잡한 기능 구현이 가능한 2개의 16비트 어드밴스드 타이머가 있고요. 그리고 10개의 제너럴 16비트 타이머, 그리고 2개의 32비트 타이머가 존재합니다. 각각의 타이머는 최대 7개까지의 채널이 존재하는데 인풋 캡처, 아웃풋 컴페어, 그리고 PWM 입출력이 각 채널마다 가능합니다. 또한 어떤 타이머를 통하여 다른 타이머를 켜고 끈다던가 하는 동기화된 동작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커넥티비티 블럭은 다양한 통신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카메라, SPI, ISKS, ISQC, UART와 같은 범용적인 통신 인터페이스와 이더넷, CAN, USB, SDI와 같은 인터페이스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USB의 경우는 USB 호스트 디바이스, OTG 세 가지 기능이 모두 가능하고요. 하이스피드와 풀스피드 모두 지원합니다. 아날로그 블럭은 보시는 바와 같이 각각 두 채널을 가지는 두 개의 DAC 블럭이 존재하고 최대 24개의 채널로부터 입력받을 수 있는 3개의 ADC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해당 ADC는 최대 2.4 메가 샘플 퍼 세크로 빠르게 동작합니다. 내부 온도 센서는 온도 변화에 의한 보상 등의 용도에 이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크립토 및 해시 블럭으로 3DES, AES 256, SHA-1, MD5, HMAC가 지원됩니다. 마지막으로 멀티 AHB 버스 매트릭스와 밀접하게 연관된 DMA가 있는데요. 2개의 DMA 컨트롤러를 통해 최대 16개의 채널 연결이 지원됩니다. STM32F4 시리즈의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은 512KB 플래시 사이즈부터 1MB까지, 그리고 64핀 패키지부터 176핀 패키지까지 제품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플래시 사이즈의 경우 최대 2MB까지 확장될 예정입니다. SM32F4를 위한 다양한 개발 환경이 준비되어 있기에 개발 시작 단계에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파일러의 경우 대표적으로 Keil, IAR, GCC 등이 SM32F4를 지원하고 데모보드의 경우 SM32F4의 모든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STM3240G라는 이벨리션 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TM32F4 디스커버리라는 14.9불, 대략적으로 한 5만원 미만의 저가형 보드 또한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경우 저희 ST에서 배포하는 스탠다드 페리퍼럴 라이브러리가 소스 파일 형태로 제공됩니다. 다양한 기능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수 형태로 이제 라이브러리가 구성되어 있는데 적절한 인적감만 전달하게 되면 라이브러리 내부적으로 하드웨어 블록을 제어하는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 페리퍼럴 라이브러리에는 ARM에서 제공하는 DSP 라이브러리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디오 라이브러리의 경우 MP3, WMA 디코딩이 가능하고요. 볼륨, 음장 등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뒤에 준비된 데모를 보여드릴 텐데요. 시연에 앞서 그 구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부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된 여러 장의 JPEG 파일들과 압축을 푼 뒤
LCD로 디스플레이하는 전체적인 동작을 하며 그 전체적인 동작을 세분화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어가 JPEG 디코드 관련해서 이제 코드와 JPEG 이미지를 플래시 메모리에서 코어 쪽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단위 JPEG 압축을 풀고 압축이 풀린 픽셀 데이터를 SRAM의 버퍼에 쌓습니다. 이미지를 작은 단위로 쪼개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이 여러 번 반복되는데요. SRAM의 픽셀 버퍼가 가득 차게 되면은 DMA 설정해서 코어에 간섭 없이 SRAM에 저장된 픽셀 데이터를 FSMC 메모리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LCD로 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LCD에 이미지를 뿌리는 과정은 LCD의 각 픽셀 단위로 그 컬러 정보를 하나하나 전달하는 과정이 SRAM 버퍼의 모든 데이터를 가져올 때까지 되풀이됩니다. 하나의 블럭 이미지가 전달된 후 그 다음 블럭에 대한 처리가 이어지는데 이때 DMA가 SRAM 데이터를 LCD로 전달하는 과정과 동시에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그 STM32F4 제품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과 이후 보여드릴 데모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프레젠테이션 자료에서 이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JPEG 오픈소스를 통해서 STM32F4의 성능이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그걸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데모고요. 지금 STM32F4 M4 코어를 적용한 데모 보드와 그리고 STM32F2 그 M3 코어를 ARM의 M3 코어를 적용한 그런 이제 MCU가 올라가 있는 데모 보드 각각을 이제 그 데모를 이제 보여드리고 그 어느 정도 성능 차이가 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왼쪽 보드가 STM32F4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올라간 보드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보드가 STM32F2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올라가 있는 보드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보드 외형상으로 봐도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아까 이전에 그 프레젠테이션 자료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STM32F2 제품과 F4 제품은 그 내부에 이제 코어만 다르고 여러 가지 붙어 있는 페리퍼럴들이 동일한 제품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M4 코어가 적용된 제품과 M3 코어가 적용된 제품을 비교할 수 있는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좋은 이제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 JPEG 디코딩에 활용된 소스는 그 피코 JPEG이라는 이제 오픈 소스고요. 사실 그 마이크로 컨트롤러 같은 이제 작은 프로세서에서 돌아갈 수 있는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이제 오픈 소스인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사진이나 여러 가지 그림들에 있어서 뭐 압축을 푸는데 그렇게 이제 손실 없이 뛰어난 이제 화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각각이 어느 정도 퍼포먼스가 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F2 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총 30장의 이제 JPEG 이미지를 내부 플래시에서 가져와서 코어가 디코딩을 하고 그 디코딩된 데이터를 FSMC를 통해서 LCD 쪽으로 이제 전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 결과값이 나왔는데요. 30장의 이미지가 이제 사이즈는 대략적으로 500K 정도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런 JPEG 이미지를 디코딩 하는데 12초 가량이 이제 소요가 됐습니다. 이제 STM32F4 제품의 성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F2 제품과 비교해 보면은 월등하게 빠른 연산 능력을 보여주는데요. 똑같은 이미지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30장을 처리를 하는데 걸린 시간이 5.4초 정도 걸립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STM32 F2와 F4 같은 경우는 그 2배 이상의 그 연산 능력 차이를 보여주게 됩니다. 사실 제가 이제 피코JPEG이라는 이 오픈 소스를 이제 분석하면서 좀 한 가지 좀 걱정이 됐던 게 피코JPEG 내부에는 그 플로팅이라든가 디바이드 연산이 거의 없거든요. 없는데 그럴 경우라면 이제 F4, STM32 F4의 M4 내부에 있는 플로팅 포인트 유닛 그런 블럭에 대해서 이제 그 성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데모가 되지 않을까 이제 좀 걱정을 했었는데, 사실 처음에 피코JPEG 그 순수 라이브러리를 올렸을 때, 순수 소스를 돌렸을 때, 두 보드가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차이가 없이 한 30% 정도, STM32 F4 제품이 30% 정도 빠르게 처리하는 정도의 이제 결과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테스트 삼아서 일부러 이제 플로팅 포인트를 연산을 하도록, 사실 화질이나 그런 거엔 차이는 없는데 일부러 이제 그런 가상의 이제 소스 코드를 좀 넣어서 비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2배 이상의 이제 차이를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죠.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 아직까지 그 내부에 최적화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저희 소스상에서도 좀 불필요 없는 코드가 많이 삽입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실 그 앞에 보여드렸던 프레젠테이션 자료에서 DMA를 활용해서 이렇게 구현하도록 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 관계상 이제 DMA가 적용 안 된 형태의 지금 데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DMA도 적용을 하고 소스 코드도 최대한 최적화를 하게 되면은 이거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 그러니까 그 잔상 같은 걸 거의 볼 수 없는 그 정도까지 이제 가능할 거로 예상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이제 그 STM32 F4 제품과 F2 제품을 이제 비교해보는 데모, JPEG 데모를 보여드렸고,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